아니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박홍근 의원이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중진인데 네.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혼자 대선에서 뛰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못 내게 하는 법안. 네. 이건 뭐 위헌이고 뭐 무리수라는 평가가 뭐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호남 분들이시고 예. 운동권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예. 제가 이제 그 소위 박성재 전 MBC 사장 아들 박준영 군 케이스랑 비슷하게 좀 아. 반작용이 커서 저는 보수화된 것도 있는데 예. 또 다른 하나의 이유, 제가 민주당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이 큽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책을 많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책을 할 때 저희가 통상 문제의식이 먼저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해결책에 대한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따져볼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예. 총 이렇게 4단계 정도의 고민들을 거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입법화하는 과정을 보면 좀 그런 제도권에 성숙한 그 수기민주주의의 그런 관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 의식만 있는 법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 당을 악마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예. 일단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실현 가능하지가 않죠. 위헌 소지가 너무 또 다분하죠.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해산한다라는 것을 법률로 헌법상에 구성되어 있는 이 정당의 권한을 박탈한다라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간단히 예. 읽어드리면 정당법의 43조의 3을 신설해서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로 파면되거나 형량 확정될 때는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에서 직후의 대선에 후보자를 못 낸다. 그 법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재보선이 낄까 봐 괄호 열고 재보궐선거는 제외라고 아주 알토란 같이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 이 맞습니다. 법을 지금 발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명만을 겨냥한 그런 법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의 케이스만 따져가지고 지금 이번 사태를 겨냥해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당연히 실효성도 없는 법인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해도 이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저희한테 빨리 내란 속의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당이 오히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과 일체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이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당한 정당은 위헌 법률 심판, 그러니까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해산에 있는데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과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의 유인 구조가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당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법인 건지 예.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당과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더 경직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지라고 따지면 당연히 후자의 가능성이 높죠. 저희 예. 경제학적 유인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오히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날아가면 당도 날아가는데 예, 예, 당이 대통령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저희가 이 정당민주주의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지양해야겠지만 대통령과 적당한 긴장 관계를 또 유지할 때 건강한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당도 우리가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도 날아가고 대선도 못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꽁꽁 뭉치게 그런 맞습니다. 역풍을 그러니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되게 자기모순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결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을 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민주당이 문제의식만 있고 해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법의 현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맞춰서 감정적인 입법을 한다. 예, 거기에 제가 한술 더해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홍근 의원이라는 나름 중진이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좀 심한 표현으로 아부아청하려는 법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물론 10몇 명 의원들이 이제 발의에 동의를 했다는데 네. 이재명 대표 보시기에 참 흐뭇하더라라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아니 본인들의 뭐 진위는 뭐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야 참 해도 참 그렇죠. 별일을 다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는 게 그렇게 저 당에서는 생존이 중요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개인의 로펌이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변호사들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도 많이 달고 예. 아니 이번엔 이것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좀 크게 썼던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대리인단 소추 대리인단이 있었던 서상범 변호사가 이번에 또 구로구청장으로 아직 네. 탄핵 끝나지도 않는데 구로구청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을 본인의 출마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세금으로 일감 받아서 돈은 받고 그 경력 내서서 끝나지도 않은 탄핵에서 살짝 나와서 선거에 출마하면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아 정말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4억 6천만 원 맞습니다. 이상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60% 이상의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무위원 직무정지도 시키고 자기들 변호사도 먹여 살리고 행정부도 마비시키고 정말 알토란처럼 해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정말 부당한 그런 탄핵 심판의 그런 과실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까지 받아서 심지어 지금 일종의 선거 캠페인을 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장서는 정의로운 변호사다라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임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용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밖에 없죠. 국민 세금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기 때문에 무조건 두두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정말 이건 초당적인 비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무리수가 아까 말씀드린 박홍근 의원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뛰게 만들겠다 이번 맞습니다. 그 법이나 조국 혁신단 서상범 변호사의 탄핵 일감 받아놓고 그 다 끝나기도 전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후한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무리수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탄핵이 이게 지금 기각될까 각하될까 인용될까가 사실은 소위 그 여권의 잠룡들 입장에서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은 사실은 그래서 거의 뭐 대선 후보로서의 뭐 움직임은 잘 안 보이는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대선 뭐 이렇게 쳐다보기가 일어나는데 근데 지지율이 상당히 아직은 부진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지지율 자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지지층들은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양자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도 30% 이상은 후보 선택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여당 지지층은 그 조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자체를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좀 심리를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그러니까 응답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는 심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들떠서 그러니까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지금 뭐 선거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야 차라리 좀 무게감 있게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신뢰가 간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조금은 더 승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간다라는 것은 정말 인용이 되는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전후 정말 우리가 여러 정말 복잡하고 심각하고 약간 그런 좀 엄청난 감정의 동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반반으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심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1차적으로 조기 대선에 앞서서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 거냐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데 물론 그게 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 분노가 어떤 특정인들에게 향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할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가장 크게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만으로도 지금 거의 나락으로 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모를까. 저런 책까지 들고 나와서 비상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본 지지자들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될 것은 너무 명약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도부도 뭐 했냐 더 적극적으로 싸웠어야지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고뇌에 찬 뭐 예. 이게 어떻게 그 희생적인 맞습니다. 줄타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탄핵이 혹시라도 인용돼서 파면의 상황에 이르고 나면 네. 지도부에 대한 비난도 그렇죠. 거세게일 수도 네, 있다. 심지어 지난 주말 발언들도 이렇게 될 거였으면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니냐. 예. 제대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승복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라고 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노는 잠재적으로 수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중에서 가장 책임이 큰 쪽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가 될지냐가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더 이런 시류에서 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에 없는 사람들이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에 없는 분이 누가 있죠? 뭐 사실 들면?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뭐 아까 윤나 뭐 김이 이제 이런 또 소위 저희 중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사람들이 좀 대안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에서 엄청나게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이 좀 과거에 좀 유약했던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좀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좀 부적절한 질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극우가 아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저희가 처음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비판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지지층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 나 보수였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젊은 층 중심으로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이런 좀 유약한 정당 대신에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돼서 자기 임기를 2년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민주당의 이런 부당한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다라는 그런 저는 서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상을 보자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뭐 본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경선 단계에서는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조계 맞습니다. 대선이 열렸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모든 건데 것은 그 전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리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서 저를 포함해서 좀 정치인들 어공들을 조금은 괄시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장성들, 관료들, 예. 교수들 그러니까 학력, 경력, 이력이 있는 사람들 아, 중심으로 인사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파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게 됐고 예. 그래서 결론 지금 그 한 단면이 있잖아요. 관저에서 끝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7명의 비서관들 다 저희 당 원내 출신들, 별정직, 언론인 출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예. 교수, 관료, 장성들 누구보다 먼저 배신하고 그 유튜브 나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관료들 다 지금 들어 누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 내각 마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소위 이제 심지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오동훈 공소처장, 뭐 이복현, 뭐 지금 뭐 감사 거기 뭐 금감원장 이런 분들도 다 관료인데 탄핵 찬성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느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예.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결국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지들이 이념 결사체로 이념 중심으로 뭉쳐서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파성을 중심으로 이 내각 행정부를 꾸려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금 듣기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좀 사안을 바라보시겠죠. 기회주의자들을 조금 배척을 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